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풀이 59회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사이 시기니까 가와 나 사이,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골라보는 건데요. 우선 가 사건이 어느 시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자광 나오고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고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유자광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조의제문의 내용을 갖고 이 죄를 다스리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조의제문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 보면은 우리나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초나라의 항우가 의제, 황제를 패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에 대해서 의제를 가엾게 여기는 내용인데요. 이게 언뜻 보기에는 우리랑 관련이 없지만 요거 세조를 비난하는 내용으로도 해석이 되곤 하거든요. 그걸 지금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일어났었던 사건이 있는데 요 사건에 여기랑 관련된 선비들이 크게 휩쓸려 죽게 됩니다. 선비들이 크게 4번 이제 화를 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조선시대 그 사건을 사화라고 하는데 땡땡 사화라고 부르죠. 4번의 큰 사화가 있고 그 중에 2번의 사화가 연산군 때 있었습니다. 연산군 때 2번의 사화가 있었고요. 바로 이 조의제문이 문제가 돼가지고 일어났었던 사화가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산군이 자기의 어머니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어났었던 사화가 갑자사화가 되겠고요. 나머지 2개는 연산군이랑은 관계가 없지만 선비들이 크게 죽었다라는 점에서 사화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선 무오사화입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박원종 등이 걸문 밖에서 진군하면서 대비에게 아뢰다. 임금이 도리를 잃어서 정치가 혼란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총사가 위태롭다. 그래서 진성대군을 왕으로 올리겠다. 왕을 바꾸려고 하는 반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진성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훗날에 중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산군을 패하는 중종 반정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연산군이 사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을 몰아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연산군의 어떤 치명적인 사건을 골라주면 되는 건데 이제 보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였다. 여기도 반정이 나오는데 새로운 왕을 올리는 반정은 조선 역사상 2번 있었습니다. 연산군하고 광해군 때 있었는데 연산군에서 중종으로 바뀌고 광해군에서 인조로 바뀌는 반정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요거는 인조 반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당연히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니겠죠. 위훈 삭제를 주장하는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었다. 조광조는 중종 때 신하입니다. 그래서 중종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나의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되겠죠. 이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는 사건은 예전에 사극 스토리로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 나뭇잎을 주초이왕이라는 글자로 갉아먹는 신기한 기묘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기묘 사화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후대 일이니까 요것도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난을 일으켰다. 이인좌의 난이라고 하는데 요건 영조시기죠. 소론이 나오는 건 이제 영조입니다. 노론 소론 나오면 영조 이후가 되겠고요. 패비 윤씨 사사 사건, 이게 연산군이랑 관련 있는 사건이죠.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죽음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이제 처단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도 갑자사화. 이게 무오사화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요거 다음에 일어나는 게 중종 반정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희빈 장씨는 장희빈입니다. 경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책봉 문제를 두고 환국이 발생했다. 왜냐면 왕비가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정도의 젊은 나이인데 너무 빠르게 책봉한다라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분노한 숙종이 일으켰었던 사건이 환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숙종식이니까 요것도 해당되지가 않겠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볼 텐데요. 시기를 그러면 알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야겠네요. 초량으로 외관을 이전한다라고 나옵니다. 외관이라는 글자에서 이거는 뭔가 일본과 관련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초량의 이전을 윤허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유약조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기유약조 이후에 일본과의 제한된 교역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뭐 좁아가지고 넓은 곳으로 가겠다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걸 허가하노라. 이런 내용인데 기유약조는 뭐냐면 광해군이 맺은 조약입니다. 광해군이 일본과 맺은 조약인데 광해군은 임진왜란을 극복한 임금이죠. 그래서 임난 이후에 우리가 한정적으로 기유약조를 맺고 일본과 관계를 맺는 그런 시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찾아보겠습니다.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요거 최초의 화폐가 되겠는데 요거는 고려시대입니다. 화폐가 선지에 많이 나와요. 성종 때 얘기고요.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수출되었다. 솔빈부라는 호칭에서 이거 발해인 거 알 수 있습니다. 발해. 그리고 담배, 고추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대표적인 조선 후기 특징이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상품 작물이라는 그거의 재배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곡식만 재배를 하다가 이제 돈이 되는 상품 작물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부터 우리가 먹는 빨간 빛깔의 김치를 담그게 됐다. 이런 얘기,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특징이고요. 일단 답은 3번이고 당항성, 국제무역항,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다. 요 두 키워드에서 알 수가 있고 수도에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 얘기입니다. 정확히는 문종이고요. 나머지는 헷갈리려고 낸 선지인데 답이 워낙에 정확해서 요건 한번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풀이를 해봤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 비석은 가의 요청으로 나선 정벌에 참여했었던 누군가를 기리기 위한 신도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러시아군과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돼 있네요. 나선 정벌이라는 데에서 이거가 우리가 효종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효종 때 어떤 나라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파병을 해준 거죠.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효종 때 청나라에 우리가 조총부대를 파병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선 정벌에 참여했었던 신유를 기리기 위한 신도비인데 우리가 2번 파병을 해주는데 2번 다 크게 대승을 거뒀다라고 되어 있죠. 그걸 기리는 비석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효종 당시에 청나라에 어떤 정책을 하고 있었는지를 찾아보는 게 될 텐데요. 효종은 뚜렷한 업적으로 북벌이 있죠. 청나라를 정벌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협조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북벌을 준비했었던 여러 가지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선지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효종 시기에 청나라에 대했었던 조선의 정책입니다.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했다.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어영청이 뭔가요? 어영청은 효종의 아버지였던 인조가 반정 일으키고 나서 자기 친위 부대로 창설했었던 부대입니다. 처음에는 260명 정도밖에 없다가 점점 늘어나서 인조가 살아생전에 이미 5,000명 정도가 됐어요. 이미 5,000명 정도가 돼서 본인의 친위대로 시작을 했다가 친위대일 때에는 어영군이었다가 나중에 크게 확장을 하면서 어영청으로 바꾸고 아버지가 만들었던 어영청을 이 효종이 더 크게 확장을 해요. 효종의 어영청을 확장해가지고 2만 명이 넘는 군대를 육성을 하게 되고 전부 직업군인으로 바꿉니다. 이 북벌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지금의 특전사랑 비슷한 군대를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어영청이 실제로 북벌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대로 수도방위군으로 유지는 되지만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조선 후반에 고종 시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별기군이 창설이 되면은 구식군대로 좀 이렇게 뒤로 가는 그런 형태도 보이기도 해서 사람들이 어영의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그래서 어영비영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그게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어영부영의 어원이 되기도 하죠. 요거는 이 어영청이라는 이 관청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길게 설명을 좀 해봤고요. 조선시대 수도 방위군의 이름입니다. 어영청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답은 1번이고 동평관을 둬가지고 무역을 허용했다. 이거 일본 사신 두었던 곳입니다. 동평관은 일본과의 무역을 했었던 장소고요. 지금의 인사동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조약 체결에 대한 답례로 보빙사를 보냈다. 보빙사 우리 미국에 보낸 사절단이죠. 공려를 보내기 위해서 공려가 나오면 이거 고려구나. 특히 고려 중에서도 원간섭기겠구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원나라에다 보냈던 공려, 그래서 결혼도감을 설치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포로 송환을 위해서 회답 겸 쇠환사를 파견했다. 다시 우리가 관계를 다시 정상화를 하고 겸사겸사 포로도 교환하는 그런 사신을 보냈다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선조 때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과 교류를 하고 있지 않다가 다시 교류를 하면서 포로도 받고 이제 일본과의 교류를 다시 정상화하겠다라는 식으로 보낸 통신사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 뭐 보빙산이 여기 안 나왔지만 영선산이 이런 거 굉장히 헷갈릴 텐데 나올 때마다 정리해 두는 게 좋겠죠. 24번입니다. 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만천명월주의농. 이거는 어떤 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이거를 본인의 호로 썼던 사람 보자마자 이제 알 수 있는 특징인데, 창덕궁 후원에 새겨져 있는 글이다. 이거 누구냐면 요 만천명월주의농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과 같아서 비추지 못할 게 없다라는 호예요. 이걸 스스로 정했어요. 굉장히 어떤 권력이 강력한 사람이었겠죠? 정조입니다. 정조가 본인 스스로 지은 호인데요. 그래서 왕의 어떤 강력한 힘과 왕 중심의 어떤 전국의 운영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또 결정적인 힌트가 있네요. 초계문 신제. 정조는 기본적으로 신하들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하들이 과거에 급제해서 들어와도 거기에 똘똘한 사람들을 자기가 이렇게 찜해놓고 있다가 데리고 들어와서 일종의 트레이닝을 다시 시켜요. 조선시대에 유일합니다. 왕이 직접 시험 보고 숙제 내고 이런 거를 트레이닝을 한 3년을 시켜가지고 요 초계문신 제도를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제 정부 요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한 10년 정도 운영이 됐고 이거를 졸업한 사람이 130명 정도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초계문신제를 졸업한 사람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정조의 정책으로 옳은 거로 고르면 되네요. 친위 부대로 장룡령을 설치했다. 답이 의외로 쉽게 나오죠. 장룡령, 수원 화성에다가 설치를 했었던 국왕의 친위 부대죠. 정조 때 무과시험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한 숫자의 무관들을 뽑게 되고 서울에 다 둘 수가 없어서 수원에 내려보내서 수원 화성에다가 주둔을 시켰던 군대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대동법 처음 실시한 사람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이고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서인 칠정산을 만들었다. 세종이에요.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전회통을 편찬했다. 뭔가 시스템을 정비할 만한 큰 변화를 맞이한 사람이겠죠. 후반부의 고종입니다. 고종. 직전법을 제정해서 관리에게만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 이걸 주었다. 요거 세조 때 얘기입니다. 세조. 한번 메모하고 지나가시고요. 25번 보겠습니다. 밑줄은 이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춘향전 한글 소설이 유행했던 시기래요. 책을 빌려줬던 새책점이 유행을 했고 전기수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한글 소설 빌려주는 대여점, 이거 조선 후기입니다. 한글이 창제된 건 조선 초기지만 이게 활성화가 된 건 조선 후기예요. 언문이라고 해서 이거를 업수에 여기고 이게 활성화가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반에는 아주 활발하게 한글 소설이 창작이 되면서 책 대여점이 생긴 거예요. 책 대여점도 생기고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라디오 듣는 것처럼 대신 읽어주는 사람들이 시장에 서서 읽어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자, 요 조선 후기 문화에 해당하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건립되었다. 우리 종로의 탑골공원에 가면은 파고다 공원 그 탑 있죠? 그렇게 생긴 탑. 요거 언제 건립되었을까? 요거는 조선 초기 고려 말 양식으로 조선 초기에 건립이 됩니다. 일단 원각사지 10층 석탑 자체는 세조 때로 되어 있기는 해요. 자, 2번 인왕제색도 등의 진경산수화가 그려졌다. 이거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이 새로운 컬렉션 박물관에 공개가 되면서 이거 보러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진경산수화, 진짜 우리나라 풍경 그린 산수화라는 거죠. 인왕산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겸재 정선의 그림이죠. 조선 후반이 되면 이제 진짜 우리나라 풍경 그리는 거 유행하게 됩니다. 원래는 상상 속의 풍경이나 중국의 산수를 많이 그렸었죠. 주자소가 설치돼가지고 개미자라는 글자가 주조되었다. 요거는 글자 초반에 많이 나오는 건데 태종 때 주조했었던 글자고요. 표면에 하얀색 흙을 바른, 백토를 바른 분청사기가 유행했다. 이거 조선 초기입니다. 도자기가 유행하는 시기가 좀 달라요. 이 분청사기는 조선 초기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자는 조선 중기입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은 여기에 푸른색 안료로 그림을 그린 청화백자가 유행을 하게 돼요. 청화백자. 그러면 이 분청사기는 원래 뭐냐면 우리가 그 이전 시기 고려 시대에는 청자가 있잖아요. 청자가 있는데 이 난리를 겪는 통에 흙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맑은 색깔 청자가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거기다가 흙을 덧칠해가지고 문양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분청사기입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유행하는 도자기의 형태가 좀 다르다. 요것도 기억해 놓으시고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 심체 요절이 가능되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죠. 이거는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시대에 넘어갈게요. 26번입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개요, 중종 때 삼포외란을 계기로 설치가 되었다. 그리고 을묘 외변을 겪으면서 상설기구화되었고 양난을 거치면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역할이 엄청 커진다. 외란, 외변, 일본이랑 관련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중반으로 갔을 때 즈음부터 일본과의 어떤 전쟁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서 군사기구로 설치가 됩니다. 처음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전쟁이 생각보다 길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상설기구처럼 있었고 나중에는 군사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국가의 중요한 중대사를 결정하는 자리로 역할이 비대해지는 기구.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이 비변사는 이때 설치가 돼가지고 조선 후기 내내 굉장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기구고요. 오늘날에 그 서울의 창덕궁 앞쪽에 가시면은 여기에 비변사 있었던 자리입니다라고 표지석 보실 수가 있어요. 비변사 설명 사료 한번 좀 추가적으로 볼게요. 여기 보니까 대제학이 양국 대장, 양도 유수, 대제학을 당연히 겸직한다. 굉장히 많은 것을 겸직하는 게 보이죠? 원래는 군사적인 걸로만 쓰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거를 같이 겸직을 하는 걸로 확대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업무 일지인 내각 인력을 작성했다. 이거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 뭐냐면 그 창덕궁에 가면은 규장각이라고 복원돼 있어요. 규장각 일기예요. 일기. 매일매일 기록하는 규장각의 일기인데 내각 인력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 규장각이 들어가 있는 거기 안쪽에 내각이라는 현판이 있어요. 대표적인 글자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규장각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거 아니죠. 사헌부 사간원이랑 같이 조선시대에 3사로 불렸던 언론기관 하나 플러스하면 홍문관입니다. 홍문관, 옥당이라고도 하죠. 정약용도 여기를 거쳐갔죠. 그리고 소속 관원을 은대학사라고 부르는 여기는 승정원입니다. 승정원 역할이 뭐죠? 왕명출납이죠.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4번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비변사는 조선 후반까지 계속 크게 유지가 되다가 흥선대원군이 아들을 왕으로 즉위시키고 이제 고종이 있었던 시기에 섭정을 하면서 이 비변사를 혁파해서 원래 역할로 다 쪼개놉니다. 이때까지 비변사가 굉장히 막강한 권력기구로 기능을 했어요. 답은 4번이고요.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로서 아주 중죄인을 다스렸다. 의금부죠. 의금부입니다. 27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널리 배워 시를 잘 짓고 전고에도 밝았다. 블라블라블라 보니까 발해고가 있네요. 이 발해고를 쓴 사람 유득공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네요. 유득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활동하였다. 정답이 바로 나오네요. 1번입니다. 유득공은 규장각의 검서청의
검서청의 검서관으로 근무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관청인데요. 규장각을 만든 사람은 정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같이 기억해 놓으세요. 규장각 정조가 만들었어요. 정조는 도서관이라고 처음에 만들었지만 사실은 규장각에서 아까 잠깐 봤었던 초계문신 제도를 여기서 합니다. 자기가 찜한 사람들 여기로 데리고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검서청을 두고서 자기가 마음에 들고 찜해놨었던 사람들 또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일을 하게 하는데 아주 파격적인 걸 하나 하거든요. 유득공이 일했던 검서관, 그 검서청에 유득공이랑 같이 처음에 임명됐었던 유득공 포함한 4명의 검서관들, 사검서라고 하는데 정조가 아니었으면 벼슬을 못했을 사람들 파격적으로 임명을 했었죠. 유득공 포함해서 이 4명이 전부 다 서얼 출신입니다. 조선시대 원래 벼슬하면 안 되는 첩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죠. 그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법을 바꾼 거예요. 정조가 법을 바꿔서 4명 다 서얼 출신들이 등용이 됩니다. 이름을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쓸게요. 서이수, 유득공, 이덕무, 박재갑니다. 여러분들이 서이수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나머지 3명은 잘 알고 있죠? 조선 후기에 실학자로 배우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이 특징적인 거니까 한번 기억을 해보고요. 양명학을 연구해서 성리학의 다른 파입니다.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했다. 이건 정제두입니다. 정제두. 의산문답이라는 책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비판한 사람 홍대용이에요. 북한 삼비가 진흥왕,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은 추사, 김정희입니다. 추사체로 유명한 사람이죠. 비석을 찾아다니면서 탁본을 떠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을 깊이 연구했었던 사람인데 이런 거 금성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북한산 위에 있는 비석이 신라 진흥왕이 한강 차지하고 세웠던 비라는 거를 이분이 처음 밝혀내게 됐죠. 요것도 참고해 주시고 체질에 따라서 치료를 달리하는 사상의학을 확립한 사람은 이재마입니다. 뭐 태양인, 태음인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 거 만든 사람이고요.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일 우리 조가 발표할 사건 19세기 초에 세도 정치기에 있었던 수탈과 횡포에 저항을 한 거래요. 저항이다.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네요. 서북지방민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서북지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도 딱 펼쳐놓고 저기 위쪽에 평안도, 특히 평안북도 지역입니다. 평안북도 거기 떠올려 주시고 이게 뭐냐면 평안북도 지역의 19세기 초에 수탈과 횡포에 대한 저항, 차별에 대한 저항,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의 난이에요. 옳은 거 골라볼게요. 홍경래의 난 바로 1번에 나오죠. 홍경래하고 우군측이 주도했다. 답은 1번이고요.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 2개 같은 거네요. 이모군란입니다. 90군대의 반란. 이모군란 이후에 청군 우리가 SOS 해가지고 청군이 파병이 됐고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일본에게 우리가 제물포 조약으로 막대한 보상을 해주게 되어 2개가 연쇄적으로 묶여 있고요. 보국 안민,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한다. 그리고 제폭구민, 폭정으로부터 또 사람을 구한다. 이런 거를 기치로 내걸었던 거는 동학입니다. 동학, 농민운동. 그리고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안핵사는 뭐냐면 민난, 난리가 일어났을 때 이거를 해결하러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요거는 임술 농민봉기 이후에 우리가 진주 밀란이라고도 부르는 임술 농민봉기 이후에 이거를 케어하려고 내려갔었던 사람이에요. 안핵사라는 호칭이 있는데 밀란을 수습하는 임시 관직이고요. 비슷한 말로 관찰사, 안찰사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하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안찰사는 고려시대의 도지사. 이거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조금 더 역할 커지고 권력 커진 게 조선시대 버전의 관찰사예요. 조선시대 버전 도지사입니다. 근데 권력이 조금 더 짱짱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안핵사는 임시직이에요. 밀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관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를 하려고 파견하는 사람을 안핵어사라는 특이한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암행어사랑은 조금 달라요. 여기 한번 체크하고 29번 보겠습니다.
가와 라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런 거 어렵죠.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가 먼저 볼게요. 나라 안에 모든 주와 군에서 곡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서 창고가 비고 재정이 궁핍해졌다.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고 원종, 애노, 원종과 애노의 난이네요. 사벌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사벌주는 통일신라의 구주 오소경에 해당하는 이 행정구역의 명칭에 해당합니다. 요거 통일신라네요. 통일신라 시대의 진성여왕 때입니다. 진성여왕 때 일이고요. 자, 나를 볼게요. 남쪽에서 적들이 봉기하였다.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을 거점으로 한 김삼이와 효심의 난입니다. 김삼이와 효심. 요거는 요 난리는 고려시대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특히 고려시대 중에서도 무신집권기입니다. 무신집권기. 이렇게 체크하고 다 볼게요. 임술년, 진주, 임술. 사람들이 가옥을 불사르고 부수고 심상치 않다. 이게 임술 농민봉기입니다. 진주 밀란이라고 해요. 진주. 이거 조선 후기예요. 밀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겠죠. 삼정, 세금 걷는 거 엉망진창이고 이런 거 문란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이런 거를 격한 방식으로 표출을 한 게 임술 농민봉기입니다. 조선시대 후반이고요. 자, 라를 볼게요. 군수 조병갑. 조병갑이라고 나오죠? 이 군수 조병갑이 탐관오리였던가 봐요. 탐하기 심해서 군민들이 시달려 왔다. 그래서 뭐 만석보를 보수하고 백성들을 노역을 강제로 시키고 그래서 블라블라 전봉준이 녹두장군 전봉준이 백성을 이끌고 일어나 관할을 습격하고 관청에 쌓은 보를 허물어버렸다. 이거는 뭔가요? 이게 이 조병갑이 어디 군수였냐면 전라도의 고부라는 데 군수였어요. 고부 밀란. 이 밀란이 훗날에 동학 농민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서 가와 라 사건을 지금 봤어요. 순차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가 사건이 통일신라의 진성여왕 때 일어났었던 난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원종과 애노의 난이 삼정이정청이 설치가 되는 계기가 되었나? 이거 잘못된 설명입니다. 삼정이정청은 통일신라하고 관계가 없어요. 삼정의 문란을 다시 돌려놓는다, 정상으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후반이랑 연결이 되고요. 요게 계기가 되는 사건은 임술 농민봉기예요. 잘못된 설명이죠? 그러면 기억은 틀렸네요. 그럼 옳은 것끼리 묶어야 되니까 기억이 들어가 있는 거 먼저 지울게요. 지움. 1, 2번은 지우고요. 나, 무신직거기의 지배층. 아까 나에 해당하는 거는 김삼이하고 효심의 난이 있었죠? 이거 무신집권기에 일어났었던 이 난리인데 그러면 요거는 무신집권기의 지배층이 너무 수탈을 많이 해서 저항을 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무신들이 실제로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여러 가지 난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는 맞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니은이 없는 거를 이제 지워볼게요. 5번도 지우겠습니다. 다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윤원형 일파가 전국을 주도할 때 발생했다. 다 사건이 아까 뭐였나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다 사건이 임술 농민봉기. 근데 이거는 일단은 윤원형 시기가 아니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겠으면은 우선 뒤쪽에 우리가 마지막 버전이 전봉준이 나오는 동학 농민운동이었어요. 여기 설명 한번 보면은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발통문을 작성했다. 요건 맞는 설명이에요. 왜냐면 서로 이 난리에 동참하기로 한, 요 운동에 동참하기로 한 사람들끼리 이름을 써가지고 맹세를 하는데 누가 주모자인지 모르게 하려고 이름을 왜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서부터 쓰면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주모자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이 밥그릇 같은 거 사발을 이렇게 엎어놓고서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어디가 시작점인지 알 수가 없죠. 주모자를 색출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이런 식으로 사발통문을 쓴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리을은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리을이 없는 거 지워볼게요. 일단 답은 4번이고요. 윤원형 일파가 전국을 주도한 시기라고 하면은 명종 때입니다. 명종 임금 때 일어났었던 큰 난리로는 임꺽정의 난이 있어요. 임꺽정의 난,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30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연표 고르는 문제가 나왔네요. 북경 주재, 북경이면은 중국이네요. 여기에 프랑스가 청나라에 보내온 문서에 선교사와 조선인의 많은 천주교 신자가 처형되었다. 군대 일으킬 거야 라고 하는 이 사건, 프랑스에서 그리고 천주교 신자 처형, 군대 이 키워드에서 우리는 이것이 병임 박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 박해가 가장 심했었죠. 병임 박해하고 요 군대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는 병인 양요겠네요. 병인년에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보기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연도적으로 요걸 알고 있으면 또 찾기가 또 쉬운데 고종이 즉위하고 오피르스 도굴 사건이 있었고 신미양요는 미국이랑 싸운 사건인데요. 우리 병인양요보다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일단 요거는 다 지워볼 수가 있겠고 1866년에 병인양요가 일어나게 되니까 고종이 즉위를 하고 나서 네, 오피르토 도굴 사건 나기 전에 요 시기를 우리가 찝어 볼 수가 있겠네요. 1866년이니까. 일단 답 자체가 크게 막 헷갈리게 나온 거는 아니에요. 요 시기를 골라주시면 되고 요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병인양요나 신미양요 같은 거는 많이 보다 보면 연도가 아마 외워질 거예요. 근데 연도가 안 외워진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보다 앞에 있는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좀 이렇게 순서를 체크하기가 쉽습니다. 네, 30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이어서 31번부터 40번까지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